예, 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오늘도 보면 괜찮은 것 같더니만 장중에 흔들리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추는 듯한 정점을 찍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죠.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하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KB 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오늘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한 2주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은행권의 불안부터 해서 FOMC까지. FOMC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치고 거기서 그 FOMC에서 뭐 어쨌냐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3월의 FOMC의 선택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피한 좀 선택이었나요? 그나마 이제 좀 25bp 올린 거는 선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고 인플레가 있어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반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미국 경기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예. SVB 문제, 미국 기업 금융의 문제, 기업 경기 침체의 문제 여러 가지 있는 혼돈돼 있는 상황에 미국의 소비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이상 페드도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모든 요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번에야 사실 SVB나 은행 관련되는 리스크들이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25bp 정도는 올리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향후에 이게 시차가 갈수록 페드도 그리고 재무부도 그리고 많은 기업 경기와 관련되는 기업 경영자들도 굉장히 위태롭고 힘든 국면들을 더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러면 연준이나 통화장 그 정책 당국자들은 전혀 감지를 못했을까요?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전만하더라도 점도표가 위쪽으로 찍히면서 상당히 높아질 걸로 봤잖아요. 5%뭐 후반 정도까지 봤는데 그 문제도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럼 이상이 없다가 튀어나온 건가요? 인지를 못한 건가요? 충분히 데이터를 명확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예. 분명히 감지 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출 사이드가 있고 생산 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대공황 때는요 생산 사이드가 너무 좋았고 과열이었고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가 이게 너무 안 좋았습니다. 유효 수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때의 연준은 판단을 이건 과열입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생산이 많은 쪽에 더 무게를 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경기나 생산 쪽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물론 이것도 뜯어보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네. 소비는 과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준은 사실은 그리고 많은 이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소비가 과열인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렸고 경제가 견조하다는 포커스에만 함몰이 되어 있었던 네. 겁니다. 이것은 고용 좋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예측 불가능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이미 기업 경기 관련된 ISM 지수나 이런 것들이 꺾이고 있었고 이 SVB도 사실은 기업 금융, 특별한 벤처 금융 쪽에 이제 특화된 이제 은행이었는데 기업 금융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형 은행들조차도 실적이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시선 그리고 정책자들의 시선이 너무 수요 쪽 좋은 쪽에 쏠려 있었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준금리의 결정, 그 다음에 점도표에서의 이 방향성, 그것보단 더 디테일한 게 이제 성명서나 이런 그 회의 문구에서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것들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굉장히 감지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금 의미 있는 문구의 변화가 좀 있었다면서요? 네,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은 통화정책 성명서도 그렇고 기존은 이제 물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과열하고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그 외에 금융 조건이나
이런 긴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향후의 여파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 핵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중소형은행, 뭐 재무부의 옐런 장관과 동일하게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은행 사태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최초로 발생하고 심화됐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초반 시점하고 되게 비슷한 시점입니다. 즉 지금 무게중심이 인플레 불확실성에서 오히려 인플레는 어찌됐든 올 연말까지 간다고 한다면 평균 3% 정도는 기록할 것 같으니 이제는 이제 막 터진 은행 문제에 대해서 더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스탠스로서 전체적인 이제 뉘앙스가 네. 표명이 된 것이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뭐 패드워치나 이런 것들도 너무 신뢰하지 말자고 하는 게 패드워치는 뭐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그죠? 네. 금리 전망 자체도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사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위쪽으로 뭐 6%까지 가는 쪽으로 돌려잡았다가 갑자기 한 2주 사이에 이제는 더 못 올린다는 쪽으로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수준에서 정책 금리의 경로는 그러면 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거기서 멈춘다? 한 번 정도는 더 올렸다가 네. 멈추는데 멈춰서 어차피 점도표에 보시면 내년도 가면은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년은 어차피 4%대. 예. 네, 내년도에 어차피 1% 이상 이제 내리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 자체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올리던 아니면 여기서 멈춰 있다가 내리던 이게 방향성이 지금은 올 연말까지 그냥 금리를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예. 전년비 CPI 상승률이 이제 3%대까지 오는 걸 확인하고 그 중간에 이제 뭔가 일이 터지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거의 다 왔다. 금리는 다 왔다. 기준금리는 다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리는 시점인데 내리는 시점을 6개월로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 4개월로 하느냐 그 시점의 조율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점도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다 누가 저렇게 확연한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도대체 누가 쳐준 거예요? 눈에 잘 띄게. 점도표만 사실 보면요. 숫자도 안 적습니다. 이제 참고로 적어주신 거고 표시를 하니까 잘 나오는데 잠깐 보여주면 뭐가 뭔지. 올해는 지금 평균이 5.1%, 23년이고요. 내년 되면 점도표 중앙값이 4.3%, 그 다음에는 3.1%. 방향 자체가 일단 꺾여 내려간다는 거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FOMC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의 발언들이 상당히 혼선을 줬습니다. 네. 예금을 보호한다는 것처럼 시사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뭐 아닌 것도 아니다고 했다가 뭐 말을 바꿨다 혹은 시장에서 과하게 해석을 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옐런 장관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안전하고 믿음을 주고 뭐 괜찮다라는 이제 확신을 주고 싶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력이 있느냐? 지금 SBB하고 시그니처 뱅크에서 이제 이탈됐던 지금은 일단은 진화가 됐지만 초기에 급작스럽게 이탈됐던 뱅크런 규모가 양 은행에서 6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FDIC에서 이러한 긴급한 인출이나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치된 금액이 1,2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앞으로 시그니처와 SBB 같은 은행들이 물론 안 나타나길 바라지만 이런 은행들이 2개 정도 앞으로 이제 2-3개 이 정도 나타나면 사실은 이 FDIC의 예금 예치금은 그 기금으로 메꾸기 어렵다. 그렇죠. 뭔가 조치를 맞습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럼 예치금 부족하면은 무언가 정부가 넣어주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연방 정부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냐면 예치금을 FDIC에 넣어주고 FDIC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예적금을 들듯이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재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화 긴급 자금 유동성이 한 300억 달러 있는데 그거 외에는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쓸 수 없는 지경이다. 네.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FDIC 당장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총 금액 다 합치면은 대략 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은행들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도 사실은 조금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게 맞물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VB에서 촉발된 은행 불안들은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광범위하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나 변동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으나 네. 지금 에리카 등 그 3월 13일자로 나온 이제 우리 SSRN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증적 논문인데요. 예. 이 논문에서 보시면 미국의 그 내용들을 좀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4,800개의 미국 상업은행들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을 이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재무 데이터를 이제 뜯어 보니까 핵심은 첫 번째, 은행의 자산 규모가 장부가로 평가했을 때 그리고 시가로 평가를 했을 때 시가로 평가해 보니 전체 합이 한 2조 달러 정도가 감축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 은행들, 즉 자산 규모가 하위 20%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의 그 축소 속도가 시가로 평가해 보니 20% 정도나 자산 실제 장부가액보다도 더 준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SVB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뱅크런의 위험성이 있는 지표 잣대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당장 비슷한 은행들이 지금 9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186개 정도의 은행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런 부실화된 은행들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총 뱅크런 이제 예금의 이탈의 규모가 얼마일까 추정을 해보니까 3천억 달러로 추정이 됐습니다. 즉 이하인즉슨 뭐냐면 이 불시와 잠재적 위험 요인이 굉장히 뿌리 깊게 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야 괜찮아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도하게 막 공포감이 몰아칠 때는 사실 투자자에게 또 기회가 있지 않나. 그 언저리에 시스템 위기까지는 안 가는 그러나 완전히 진화된 것도 아닌 그 어디 사이에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은행 시스템의 우려가 결국은 기업들로 돈이 안 가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그런 팽배감 위기들이 요즘에 팽배하더라고요. 미국 경기 흐름에는 영향은 어떻게 줄까요? 그 부분이 좀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리버스돼서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실물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즉 자신들의 특별한 그러니까 SVB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산이 시가로 평가했을 때, 즉 국채 가격이 떨어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벤처 투자 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돼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공격적 어떤 영업 행위가 좀 유동성을 압박을 했던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페드와 그리고 재무부가 어떻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SVB의 자산도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자산은 대부분이 대출도 들어가 있고 투자 자산, 즉 벤처와 관련되는 대출 투자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UBS가 결국에는 이제 CS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현재 사실 금리 이유와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부채가 연착륙을 하면서 기업 부문들은 성장을 하기도 사실 좀 힘든 구간이고 차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구간인데 여기서 유동성이라도 좀 안전하게 좀 싸게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이 자산들을 오히려 시장에 매각을 하면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행태가 어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과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단 오히려 자산을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무언가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자금을 끌어오는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녹록지 않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구조조정은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예, 전제한다면 기업 쪽의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KB금융지주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최근에 일련의 금융 불안 그리고 있었던 FOMC 통화정책 방향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며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국내 증시로 와서 우리 증시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의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생각보다 연초 흐름들을 좋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좀 거기가 일부 좀 유출도 있고 주춤한 것도 같고요. 우리 한국 증시의 지금 2,400 수준에서의 투자 매력이나 밸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IT, 그러니까 특정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기차 같은 이제 특정한 성장에 대한 섹터 부분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IT 기업들이고 네, 사실 가장 네.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매력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근데 싸다는 측면에서 누군가가 외국인들이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에 대한 불안 요소도 어느 정도 제거되니까 쌀 때 좀 사야겠다라는 전략적인 투자 방향은 이제 유효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T와 관련되는 부분들의 사이클 자체가 바닥을 언제 다지고 글로벌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급하게 이제 우리의 시장 자체도 방향성을 좋은 쪽으로,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개선시키기에는 좀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면은 우리의 한국 금융시장은 굉장히 동조화되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더 큰 의미에서는 지금은 실제 눈으로 확인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요인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싸니까 그래도 머물러 있대. 그렇다고 더 급격하게 이제 지수나 방향성을 딱 위로 만들기는 힘든 말 그대로 횡보의 구간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횡보가 위로도 뚫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고, 다만 이제 뭐 아래로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지수가 이전처럼 뭐 2,200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또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횡보에 좀 갇혀 있는 상황 지수만 보면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정책에서 국내도 경기 당면한 실적으로 이제 갈 텐데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집계가 될 때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사이드에서는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경기가 1분기 돌아 나오지 못하겠죠. 근데 1분기를 보고 과연 이제는 돌아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대략적인 패턴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제 S&P 기업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적의 패턴이 그렇게 많이 매출과 이익이 그렇게 빨리 급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 관리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는 추세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더 줄어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적으로 보면 탑에 대한 수요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표출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누르는, 그러니까 계속 현존하면서 계속 누르는 압박 요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떤 수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내의 어떤 EPS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지는 쪽의 방향을 그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업 주가의 매력도는 괜찮지만 성장의 패턴이 앞으로 그리고 이익의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간 횡보의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여기서 그러면 굳이 매크로 지표에서 무엇을 찾아면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핵심은 이미 중국과의 우리 교역 관계가 많이 이제 서서히 감축될 가능성이 커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미국이
방향성은 당장에는 이제 은행 사태도 있고 경기 침체 요인도 있지만 네. 올 연말까지 가면서 제일 중요한 재고 투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투자 부분이 어느 정도 플러스로 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설비 투자를 다시 증액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나 이제 비용 축소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재정비를 할 때 그때 타이밍에 아마 이미 금융시장 자체가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좀 지난해 한 말쯤으로 돌아가서 지난해 말에 보기를 2023년의 흐름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지난 상황까지의 흐름들과의 이 궤를 같이 하는지 좀 차이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셨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컨센서스는 일단은 최악은 지나갔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상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종합주가 지수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상저하고, 그러다가 올 초에 금융시장이 너무 이제 괜찮고 상대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더 뜨거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게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좀 어떤 컨센서스가 변화하게 됐죠. 그래서 상고하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게 방향성 자체가 상반기에는 무조건 좋고 하반기에는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좋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나 앞으로 2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어두울 수 있다. 그리고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위기와 침체에 대한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반영이 되고 이건 짧게 반영될 위험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동안 많이 좀 눌려서 횡보하고 있다가 4분기 돼서 미국이 다시 부채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경제 재정비와 함께 기업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징후가 보일 때 미국의 그때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금융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해 드리자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가 아주 누운 완만한 U자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또 다른 방송에서나 뭐 콘텐츠 언급을 하셔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국내 얘기를 국한하는 게 좋겠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전에 달라스 연준에서 발표한 이제 글로벌 부동산의 과열 지수, 그다음에 실질 가격의 추세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은 과열이 지금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모든 부동산 에셋 가격에서 누적이 돼가고 있다. 물론 마이크로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PF에 대한 위험 부실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지금 은행에 대한 부실 가능성이 있고 약간은 요소는 다르지만 큰 사이클에서는 과열이 누적 최적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미 과열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그만큼 메꿔주지 못하고 빨리 따라가 주지 못하면 과열의 구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과열이 누적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 과열된 이후의 다음 그림은 무엇이냐? 결국에 실질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이제 추세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과열이 이어지더라도 결국에 추세는 하향의 사이클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뭐 다들 또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와 함께 궁금해하는 분야에서 그 부분까지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팁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워낙 한 2주 동안의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고요. 향후 뭐 이제 큰 그림들을 다시 좀 정비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 얘기들 오늘 유신익 박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